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잘하는 자식이 물려받아야지. 안 그래요? 저와 친정엄마는 허풍도 많고 수다쟁이인 안싸돈을 될 수 있으면 피해 다니려고 애를 썼답니다. 어차피 신도시 아파트 입주까지 얼마 안 남았기에 조용히 살다가 이사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슬쩍 보면서 김서방, 영업소가 동생에게 넘어간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고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장남인 남편을 제치고 이제 택배일을 시작한 서방님에게 영업소를 물려준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궁금하셨을 겁니다. 아, 그게 잘못 들으신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 아직 정정하셔서 일선에서 물러나신다는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동생에게 맡기신다고 하면 저희야 뭐 부모님 뜻에 따라야겠죠. 저흰 지금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새 아파트로도 입주도 하고요. 아, 잠깐! 엄마! 사돈이 먹는 콜라겐과 화장품을 동서가 사줬다고 자랑했다고요? 제가 다시 물으며 확인을 하니 엄마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면서 제품도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에잇 설마 하고 고개를 젓더군요. 저도 동서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뒤통수가 싸한 것이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법이라 다독이며 의심을 풀었네요. 설마 동서가 그렇게까지 했으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동서가 구입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단 저는 동서를 좀 더 의심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 저녁 시모는 갑자기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라고 해봤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보내고 가족들만 하는 가족회의였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하고 남편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아버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회의야? 뭐 누가 사고라도 쳤어? 누가 사고 친 게 아니고요. 둘째 내가 빌라촌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작은 애가 다리도 부실하고 허리 디스크가 온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애네는 둘 다 튼튼하고 해봤던 경험도 많으니 구역을 바꿔줍시다. 시모의 구역을 바꾸라는 말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부당함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그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왔고 빌라촌도 몇 년간 뛰어다니면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서방님네는 택배일 시작한 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벌써 아파트 단지라뇨? 그것도 저희 구역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제 옆구리를 찔러가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서방님이 안쓰럽다고 해도 그렇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의 이런 차별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영업소 주인인 시부모님이 결정하시고 저희 보고 빌라촌 구역을 다시 맡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단지를 서방님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을의 입장이었죠. 형수님은 욕심이 너무 과하세요. 얼마 뒤면 새 아파트 입주도 하시고 그동안 많이 벌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리도 부실하고 허리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세요? 저희도 얼른 형처럼 자리를 잡아야죠. 저보고 욕심이 많다, 인정머리가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건지 남편이나 저나 16년 동안 시부모님이 주시는 일부터 차근차근 쌓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서방님은 몇 달 만에 아파트 단지를 넘보는 것이 더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형의 밥그릇을 빼앗다뇨. 양심이 없어도 정말 너무한다 싶었죠. 하지만 시모는 옆에서 계속 어려운 서방님네를 밀어줘야 한다느니 그래야 빨리 서방님네도 집도 사고 자리를 잡는다느니 하면서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대놓고 서방님의 편을 들자 난감한 표정으로 안 된다는 말을 딱 부러지게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옆구리를 꼬집어봐도 입만 뻥끗할 뿐 아무 항의도 못하길래 저도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보세요. 여기저기 멍자국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도 절대 안 돼요.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서방님과 동서는 시모를 믿고 까부는 것인지 형님이 되어가지고 쪼잔하다느니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느니 하면서 망언을 퍼부어댔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도 처음에 영업소 화물 일부터 배웠다며 서방님도 그럼 화물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일침을 가했지요. 그 말에 시모는 눈을 부라리면서 동생을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형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남편을 혼내셨어요. 그렇게 사무실 안에는 시모와 서방님, 남편과 제가 편이 갈린 상태에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앉아 계신 시아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최종 결정을 내리셨어요. 다음 주부터 작은 애가 아파트 단지를 맡아라. 그리고 큰 애는 빌라촌을 맡아줘. 대신 주택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테니까 그 시간에 우리 영업소랑 제휴되어 있는 회사들의 물량을 회수해 오너라. 그 말씀에 시모는 펄쩍 뛰면서 회사들의 물량 회수는 당신이 해도 되는 것을 왜 저희한테 주냐며 그렇게 다 퍼주다가는 늙은 자신들은 남는 것도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여우같이 자신들이 빌라촌과 회사 물량을 맡겠다면서 득달같이 끼어들더군요. 뭐가 남는 것이 없어. 큰애는 당신 자식 아니야. 자식한테 우리 몫을 주는 건데 뭐가 아깝겠어. 그리고 나도 이제 늙었어. 남편 작작 좀 부려 먹으라고. 큰애도 곧 있으면 아파트 잔금을 내야 하잖아. 그리고 작은 애는 너희가 하고 싶다던 아파트 단지를 해봐. 아버님, 고맙습니다. 빌라촌이 힘들긴 하지만요. 거기 사람들 인심도 좋고 해봤던 경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저는 잽싸게 아버님과 감사 인사를 넙죽하고 다음 주부터 빌라촌과 회사들 물량을 책임지겠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시모는 아직 이야기 안 끝났다며 눈을 부라렸고 시아버님은 그렇게 알고 가보라며 하셨어요. 중간에 서방님과 동서의 썩어있는 얼굴 표정도 보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특식을 저희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심통이 났겠어요. 시아버님이 이렇게 인정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바닥으로 내리꽂히던 기분이 순식간에 하늘에 구름이 된 듯해서 뭉실뭉실해졌습니다. 세상에, 자기야. 오후에 회사들만 돌면 엄청 편해지겠는데? 물론 오전에는 좀 빡세겠지만 우리 체력으로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회사 물량은 배송비가 저렴하긴 하지만 박리담해라 이익이 제법 쏠쏠할 텐데 말이야. 우리야 좋지만 부모님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실 텐데 괜찮으시려나? 아버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설마 남는 거 한 푼 없이 다 자식들한테 나누어 주셨겠어? 그리고 노후에는 우리가 두 분 용돈을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다음 주부터 저희는 빌라촌과 오후에는 회사들을 돌며 물건들을 회수해 왔습니다. 오전에 빌라촌을 돌 때는 아침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다시 온 거냐면서 반갑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고생한다면서 부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간식이며 음료수도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파트 단지와는 다르게 정도 많은 빌라촌 주민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더 따뜻해져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회사를 돌 때는 새로운 담당자니 잘 부탁한다면서 인사도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사람이건 인사성 밝은 사람들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대로 서방님네는 서방님대로 나름 각자의 구역에서 열심히 배송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모는 서방님네가 아파트 단지를 맡자 본실 전화도 안 온다면서 사람도 다 맞는 구역이 있다며 칭찬을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저의 의심이 더욱 증폭이 되었지만 지켜보자며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 동안은 별일 없이 각자의 구역에서 열심히 배송 일을 했어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받아갈 수 있었고 아파트 입주도 잔금 걱정 안 하고 무탈하게 치르고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보기 싫은 동서의 엄마와 안 마주쳐도 된다며 홀가분하다고 하셨고 딸도 넓고 새 집으로 이사 오니 모든 것이 반짝거린다며 엄청 좋아하더군요. 큰애야 축하한다. 그동안 좁은 집에서 아끼면서 사느라고 고생했으니 새 거로 싹 다 바꾸거라. 시아버님은 낡아빠진 가전제품도 바꾸고 침구류며 가구며 싹 다 바꾸라고 1,0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덕분에 환한 아파트에 반짝거리는 새 가전과 가구까지 들여놓으니 어디 앉아있기도 아까울 정도로 반짝거렸죠. 그래도 가족들끼리 조촐한 집들이는 해야겠기에 친정엄마의 도움을 얻어 주말에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시아버님은 집도 밝고 헌해서 좋구나 하셨고 시모와 서방님네 부부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부러움 반 질투 반 시선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군요. 그들은 식사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큰애야 이렇게 넓은 새 아파트까지 마련한 것은 다 우리 덕분인 줄 알아라. 우리가 영업소 수입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너희를 밀어준 덕분이라고. 형님은 이제 부러울 것이 없겠네요. 아버님, 저희도 팍팍 밀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형님네처럼 자가도 마련하고 빨리 자리를 잡죠. 네? 시모는 모든 공치사를 자신의 공으로 돌려치기 했고 동서는 아파트 단지 받은 게 몇 달이나 되었다고 더 큰 욕심을 내었죠. 시아버님은 웬일로 연신 기분이 좋으셨던 탓인지 서방님네도 청약도 넣어보고 빨리 자리 잡으라면서 다독이시더군요. 그러고는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새집 이사 갈 때 보태주신다는 말로 힘을 실어주셨죠. 저는 아버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들이 많았기에 서방님네 보태주신다는 말에도 전혀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서방님네도 얼른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이때만 해도 저는 서방님네도 얼른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동서지간에 너무 격차가 나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한 식구였고 남편의 피부치였으니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도 이상하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더군요. 사람 살아가는 것이 모두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조촐한 집들이가 끝난 몇 주가 흐르고 서방님네 구역인 아파트 단지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하루 종일 택배기사들이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어 불편하다는 호소를 했고 손수레 소리마저 시끄럽다면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서방님네도 그렇게 몇몇 아파트 주민들과 시비가 붙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으면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고층이 아니면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하시라고요. 그리고 당신 저번에 우리 집 물건 현관 앞에다가 던져놓고 가서 물건 파손시켰던 그 기사 양반 아니야? 아니 이 아줌마가 누구 보고 양반이래요? 그리고 택배하는 사람들 모두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계단이라뇨. 누구 죽일 일 있어요?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과의 싸움이 번지게 되자 서방님네가 배송을 할 때 험하게 한 적도 많았고 태도도 삐딱했던지라 많은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서방님네 택배차가 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공고를 붙인 겁니다. 게다가 경비실에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서방님네는 아파트 단지 앞에다 차를 세우고 그곳에 배송 물건을 모두 내려놓고 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그럼 더 편해진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배송을 하고 놔두면 분실 상품이 더 많아지고 또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상품이 다 젖어버려서 배상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게 돼요.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어떻게 사태를 이렇게까지 가게 만들었냐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하소연하는 거 하루 이틀이야.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 사태까지 만들어놔. 지금 본사에까지 전화해서 난리치는 마당에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일을 다 어떻게 할 거야? 그 정도도 성질을 못 죽이고 같이 붙어버리면 이 일을 어떻게 계속할 생각이냐고. 시아버님은 이번에는 자식이라도 못 봐준다면서 알아서 싹싹 빌던 무슨 수를 쓰던 서방님네가 해결해오라며 등을 떠미셨죠. 이번 일은 워낙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시모도 서방님에게 좋게 해결하고 오라면서 설득을 하셨습니다. 서방님이 택배기사 알기를 똥기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가서 빌라는 거냐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고 버텼어요. 자신은 곧 죽어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렇게 답답하시면 시부모님이 가서 빌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까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 철없는 거사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똥은 네가 싸놓고 왜 아버지 보고 가서 빌라고 하는 건데? 썩 가서 사과드리고 해결하고 오라고. 동서라도 좀 가서 사정 이야기해봐라. 서방님 고집이 어디 보통 고집이야? 둘이 똑같이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야. 어서 가, 어서. 하지만 서방님네는 시모와 저희가 설득을 하고 타일렀는데도 싫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배송밀 말고 영업소 안에서 하는 일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시부모님이 지금 하고 계신 영업소 관리 일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시부모님이 평생을 땀 흘려 노력해서 키워놓은 것을 경력이 1년 안 된 애송이 자식이 홀라당 넘겨달란 소리였습니다. 이게 제정신인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어 제 귀를 의심해봐야 할 정도의 헛소리였어요. 이쯤 되니 시아버님보다 시모도 어이가 없었는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어디 부모의 밥그릇까지 뺏으려드냐면서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셔서는 택배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정신을 좀 차렸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면서 실망했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당장 가서 싹싹 빌고 해결을 하고 오던지 택배를 때려치우든지 하라고 강경하게 나오셨답니다. 얼른 가서 해결하고 와. 아버지한테 쫓겨나기 전에. 여기서도 쫓겨나면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어서 가지 못해. 세아가 너라도 이 고집불통 끌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이 답답이들아. 서방님네는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발걸음을 옮겼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화기도 꺼놓고 잠수를 타버리더군요. 이틀을 남편과 시모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고 집으로 찾아가자 서방님은 더러운 택배를 때려치우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자신들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도 했어요. 며칠 후 시모가 달래보려고 찾아갔지만 집을 비웠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에 택배 물건이 계속 쌓여만 가고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할 수 없이 남편과 시아버님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담당자를 바꾸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민들은 남편의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때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한 번만 넘어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아파트 단지를 맡고 빌라촌은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맡겨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댁은 서방님의 사건으로 침울한 분위기로 축 처서 있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자식은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당신도 이제 연락하지 마. 어떻게 그래요. 알았어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안 한다고요. 이제 나도 질렸어요. 아이고. 서방님에게 다시 한번 크게 실망하신 시아버님은 서방님을 자식 취급도 안 하겠다고 선포하셨고 시모도 이제는 지치셨다면서 끙끙 앓는 소리만 내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어진 아파트 단지 배송일. 평온한 몇 달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서방님과 동서. 그들은 다른 택배사에 물건을 배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택배회사에서 이러면 안 돼? 상관하지 말고 형 일이나 하고 얼른 가. 동서, 서방님 다시 설득하고 집으로 들어와. 아버님도 먼저 굽히고 들어오면 넘어가 주실 거야. 응? 남의 회사 택배보다 아버님이 운영하는 영업소 택배가 수입이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저희가 뭐 거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을까 봐요? 형님도 착한 척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꺼져줬으니 영업소 관리는 이제 형님네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착한 척 하시는 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네요? 참나. 그래도 어르고 달래보려고 했더니 그동안 더둑해졌는지 말에 가시만 수두룩해졌더군요. 몇 번을 더 달래도 안 되고 귀찮다면서 성질을 내는 서방님을 보고는 저희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소로 돌아와 남편이 시모에게 서방님 이야기를 슬쩍 전했더니 시모는 한숨만 쉬시면서 고개만 설레설레 저으셨죠. 그 후로는 서방님네는 저희와 마주쳐도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당분간은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배송일이 지속되던 어느 날인가부터 저희가 배송하고 온 택배가 분실되는 사건이 또 발생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전에처럼 사은품 같은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고 정확하게 고객의 현관 앞에 배송 완료된 물건들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라지는 배송 완료된 물건들. 전에 분실 사건들이 일어난 후부터는 저희는 일일이 고객의 요청대로 현관 앞에 배송을 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배송 완료 문자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그러니 고객들도 100% 저희에게 보상 책임을 묻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물건이 자꾸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뿌리난 피해 주민들과 합의하에 경찰에 택배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차라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거다. 이번에는 어떤 양심 없는 것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거라. 네, 아버님. 이번에는 반드시 그 잡것들을 잡아낼 테니 걱정 마세요. 자고로 손버릇 나쁜 것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요. 본때를 보여줘야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일단 피해 접수된 주민이 살고 있는 동의 CCTV부터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워낙 바빠서 참석할 수는 없었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기다리던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부모님까지도 어떤 인간인지 면상 좀 보겠다며 경찰서로 따라 나섰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두 남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순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시부모님은 말 그대로 얼음이 되셨고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셨죠.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다짜고짜 서방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 자식이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냐고. 어서 말 못해? 동서가 말해봐. 대체 이유가 뭐야? 그 물건들이 그렇게 탐이 났던 거야? 아니면 단순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야? 당장 말하지 못해? 아니지. 너 예전에 분실되었던 물건들도 다 너의 짓이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천연덕스럽게 아닌 척했어? 정말 무섭다. 소름 끼친다고. 남편과 제가 흥분해서 따지자 경찰들이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어요. 저희가 이렇게 씩씩대며 물어도 서방님과 동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면서 입을 꾹 다물고 저희만 노려보더군요. 그 모습에 시모는 아이고야 하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시아버님은 말세다 말세 하시며 허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경찰은 먼저 어떻게 서방님네가 범인인지 증거 자료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CCTV를 조사하던 경찰도 처음에는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CCTV는 대부분 아파트 현관 앞에는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으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실수해서 알아차렸어요. 한 경찰관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CCTV를 다시 돌려보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주민의 현관 앞에 택배를 배송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는 서방님의 모습을 포착했던 건데요. 단순히 보면 서방님은 그냥 다른 택배회사 기사일 뿐이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배송 물건들이 실린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위에 물건이 떨어지고 중간에 분실된 택배 박스가 보였던 겁니다. 택배 회사마다 박스테이프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실마리가 풀린 경찰은 피해 고객들이 분실되었던 시점에 서방님과 동서가 번갈아 가면서 들렀던 것을 확인을 하고 검거를 한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잡힌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서방님은 절도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노코멘트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버티자 경찰은 합의를 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면서 유도를 했어요. 신고한 피해 주민들이 결코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럼 당신네들 징역 살아야 한다고요? 그만 술술 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시죠. 시모는 징역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난 듯 서방님에게 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면서 정말 콩밥을 먹고 싶냐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징역형을 산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나마 동서가 겁이 많았던 모양인지 사실대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 몇 번 골탕을 먹이고 싶었던 단순한 마음이었다고요. 듣고 있는 내내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가 서방님 부부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그랬다는 건지, 그런데도 서방님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무엇이 그리 억울했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저희와 시부모님을 향해 소리치더군요. 그러니까 진작에 영업소 물려주셨으면 이런 짓을 했겠냐고요. 제가 오죽 억울했으면 이랬겠냐고요. 아들 하나 버리시니까 속이 편하셨어요? 아버지가 맨날 잘난 형만 밀어주니까 제가 이런 짓까지 한 거잖아요. 뭐가 어째? 이거사 이 꼴로 잡혀와서도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어디서 우리 탓을 하는 게야. 너는 차라리 공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도 너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택배일이라도 가르쳐보려고 했던 나나 네 엄마가 한심하구나. 싹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에휴. 시아버님은 이젠 정말 자식 하나 버리겠다며 경찰에게 저놈 콩밥 좀 먹이세요 하시고는 시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저도 합의를 못 해주겠다며 남편의 손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서방님과 동서가 피해자들에게 물품가의 2배를 배상해주겠다고 하고 합의를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결정만 남았다며 가족이니 그냥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조만간 경찰서에 들러 마무리 짓겠다고 했죠. 저는 옆에서 듣는 내내 열불이 났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었고 정말로 서방님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라도 맞게 된다면 시모가 머리 싸매고 놓을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결국 서방님 부부는 그 사건이 종결된 후로 시부모님과 척을 지고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갔더군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고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셨답니다.
몇 달 못 가서 인생 무상을 느끼신 시부모님은 영업소를 저희에게 맡기신 후에 경기도 인근의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생활비는 물론 저희가 영업소 수수료를 챙겨서 매달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끔씩 내려가 뵈면 두 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듯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이셨어요. 오히려 두 분의 사이가 예전보다 더욱 좋아지셨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아야 했나 보다. 어떻게든 내 자식들이니 내 손으로 거두어서 잘 살게끔 해주고 물러나려 했는데 인생이란 것이 참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게요. 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죠. 자꾸 감싸기만 했더니 그렇게 약하게 컸나 봐요. 너희한테도 미안하구나. 작은 애 때문에 너희도 속 많이 끓였잖니. 다 내 잘못인 게야. 그 녀석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줄 생각도 없다. 너희도 절대로 받아주지 마. 에휴, 썩을 것. 네, 서방님 부부는 그 후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것 같긴 하지만 살면서 나이 들어보니 그래도 가족이 제일이었구나 하고 느끼고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시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회가 남는 짐덩어리 하나 덜어내고 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고 더 뻔뻔해져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저도 아주 독하게 맞아줄 생각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된 행동을 모두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사기치지 말고 더러운 손으로 남의 물건 탐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빌어보네요.